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업사이드는 무한대입니다. 업사이드는 무한대고 다운사이드는 상당히 이미 막혀 있어요. 그리고 희소성이 계속해서 가미가 되잖아요. 희소성이 가미가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기울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완만한 기울기로 계속해서 공급하다가 한 2100년 정도 되면 끝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가격은 이렇게 같이 안 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 좀 장기적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이사님께서 수많은 악재들을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파산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물론 비트코인이 그 7만 달러 정도 선에서 거의 뭐 16,000달러까지 정말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비트코인이 0이 되진 않는구나. 그렇죠. 이게 뭔가 사기라고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폰지 네. 사기. 네. 그리고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나중에는 다 잘 당하는 거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또 버텨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또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몽달님은 뭐 어디에서 이게 그러면 수요나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 같으세요, 혹시? 비트코인의 가치요? 네. 그러니까 뭐 믿음 많은 사람들이 그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보면서 그 화폐라는 것에 있어서의 믿음을 많이 좀 상실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근본적으로 좀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변에. 맞아요. 무의식적으로도 그게 좀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맞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이제 아까 설명한 DCG나 뭐 제네시스 캐피탈이나 FTX 거래소나 이런 회사들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수요나 가치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이런 곳들의 파산이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0으로 가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왜 무관하냐면 비트코인이 생겨나고 이게 뭐 수요가 뭔지는 아직 모른다 치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떤 뭐 거의 뭐 100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발돋움했잖아요. 이것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수많은 알트코인들, 또는 이제 뭐 NFT까지, 뭐 다오나 뭐 이런 웹3라는 테마까지 다 등에 업고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을 그러면 거래할 것도 필요하고, 또는 이것들을 뭐 이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에 생겨난 것들인데, 이 비트코인 외 나머지들에 국한되는 얘기라는 말이죠. 제 말은 이제 이것들을 트레이딩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왜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뭐 누군가는 필요하니까. 근데 그게 대부분 10배 20배 가격 상승을 바라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곳에 어떤 까고 깠을 때 그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이곳에서의 발생하는 이곳에 대한 수요는 결국 나 여기서 10배 20배 먹고서는 부자 될 거야 라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뭐 우리 삶에 녹아드는 그런 어떤 기술이 나와가지고 우리 삶을 뭐 개선시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딱 하나 있죠. 비트코인.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우리 삶을 개선할 거고, 어떻게 이게 뭐 그러니까 블루칩 주식이 구글, 아마존 이렇게 돼가지고 막 몇백 배 가는 주식이 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돈에 대한 믿음이 많이 희석됐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달러가 가장 아직도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가장 이 안전 자산으로서 인식되는 화폐이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전 세계 1위 국가라는 지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적어도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 믿음은 뭐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세상이 그렇게 정태적이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동태적입니다. 그래서 이 동태적인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곳들의 요소 비트코인이 침투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안 되고, 달러를 갖고 싶은데 달러를 못 가지는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못 가질까? 나도 미국 달러화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들의 어떤 부를 10년, 20년 이렇게 뭐 대대손손 이어나가고 싶은데 왜 못 가질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을 내려봐야 되는 거죠. 제 답은 비트코인이에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세상은 동태적으로 움직이고 달러가 해결하지 못한 영역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배달 시장에 큰 승자가 하나 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배달 시장에 승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제가 그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배달 기사들의 어떤 뭐 연봉은 올라갔죠. 수익은 올라갔죠. 하지만 그 배달을 함으로써 배달을 해야만 하는 식당 쪽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도태되는 점주들도 막 나오고요. 이 뭐 배달 수수료 비싸가지고 장사 못 해먹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이제 이런 거. 그러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는 물론 엄청난 편의성을 가져다 줬지만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 혁신을 이뤄냅니다. 혁신을 이뤄내죠. 여기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도 대박이 나겠다, 나 돈 벌겠다라는 어떤 혁신가가 나타나서 또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이 발전하는, 인류가 진일보하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비트코인으로 발현된 거죠. 이제 지난 한 1970년대부터 이어진 그 닉슨 쇼크 이후로 이어진 달러 금태환이 이제 그때 끝났잖아요.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 시대, 완전 신용화폐 기축통화 시대에 어떤 서막을 알았던 그때 이후로 한 50년, 60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신용화폐가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굉장히 커왔고 뭐 잘 해줬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비효율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달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을 채워주면서 비트코인의 수요는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부작용은 뭐라고 보세요? 달러의 부작용? 터키 같은 나라에 가보면 환전소가 뭐 시내에 몇백 개가 있는데 달러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USDT 테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죠, 이제 나라 이름이. 튀르키예 리라화와 이 USDT 테더 간의 환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독재 정부라서 그 달러의 어떤 반입이나 반출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나라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그 나라 자체가 달러를 벌어올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오지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야 뭐 수출 뭐 대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자원이 있는 나라들도 그런 게 가능하죠. 네. 근데 그런 거조차 없는 나라들은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나라가 정책을 어떤 금융 정책을 잘못 써서, 통화 정책을 잘못 써서 뭐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폐의 가치가 매일매일 똥값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도 없고, 그러니까 금이라는 거는 이제 최후의 보루 안전자산인데 굉장히 희소하잖아요. 금은방에 가가지고 막 금을 쓸어 담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이야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고, 일반인들은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돈에 예금인데 예금의 가치가 막 폭락해요. 그러면 뭔가로 환전을 해놓고 싶어요. 근데 없어, 이 나라 자체의 달러가. 그러면 뭐가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냐? 그거를 USDT 테더가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테더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다 갑자기 테더 얘기하니까 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테더 얘기를 하나, 이게 뭐 안전한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테더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테더는 그냥 이 자기네가 사기업인데 달러를 자기네 그 은행 계좌에다가 넣고 그만큼 1대1로 토큰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달러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움직여가지고 국경에 제한 없이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1대1 달러 가격과 테더 가격의 1대1 가치 이 유지는 테더사가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가 그 주기적으로 공개를 하죠. 물론 매일매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뭐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지금 리저브 에셋을 가지고 있는지, 달러 기반 뭐 채권, 국채, 회사채, 그다음에 뭐 MMF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요. 이런 것들이 터키나 아니면은 뭐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많은 이제 남미 국가들, 라탐 국가들이죠,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곳들로 왜 흘러 들어가서 달러가 못하고 있는 역할을 대신하고 있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종국에는 비트코인으로 이 수요가 이어질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도 좋으니까 이게 뭐 정부가 보증하지는 해주진 않아도 이 테더라는 회사가 보증을 해주므로 이렇게라도 갖고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만약에 미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못 써서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 이제 이 얘기도 나중에 또 드릴 텐데 어떤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뢰가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도 끝장이 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뭐 갑자기 무슨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연달아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하면 이게 누적돼 가지고 결국엔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 1,000원인데 언젠가는 뭐 제가 죽을 때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근시일 내에 달러에도 큰 위기감을 찾아올 것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의 이제 입지는 더 공고해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 테더사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혹시 아세요? 테더사는 일단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달러를 거기에 맡기고 토큰을 발행하면은 그 리저브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국채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표면 금리가 한 요즘 4%, 3-4% 되잖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굉장히 알짜배기 사업입니다. 이게. 이 테더의 아웃스탠딩 지금 발행량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발행량의 4% 정도를 매년 꾸준히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고 제가 최근에 계산해 봤을 때 한 20 빌리언 달러 정도 됐어요. 그 예상 2022년 예상 테더사의 이 10년물 국채에 100% 몰빵했다 했을 때 수익이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장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네, 테더에 대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한 그리고 테더는 가장 많이 거래되는 곳이 그냥 이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테더를 쓰는 이유는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예요.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이제 차익 거래나 어떤 초고빈도 매매를 할 때 알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삭감될 수 있잖아요. 그 찰나에도 막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막 전략을 하고 나서 수익이 실현되고 나면은 그걸 테더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정되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테더 수요가 중앙화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할 거 없고 암호화폐는 결국 트레이딩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수요가 가장 크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테더가 많이 사용된다. 이제 그래서 테더는 계속해서 그렇게 테더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 한 그냥 앉아서 국채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이자로 돈 버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 테더가 비트코인하고 이게 아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연결이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에는 달러화에 대한 니즈 때문에 테더를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기가 사람들마다 다 그 시점도 다르고 이해의 정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최후의 안전자산이 될 거다라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일정 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겁니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주변에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저처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웅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소형주나 블루칩 주식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 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날아가게 생긴 사람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이 필요한 거고 안전자산은 달러예요. 그래서 이 달러를 가지기 위해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달러 가격과 연동되는 테더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에 이제 손이 가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투자자가 되게 유명한 투자자가 도지코인의 역할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어떤 마케팅 수단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 도지코인이 이 시바견이 되게 귀엽고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아무튼 뭐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막 펌핑하기도 하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도 알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실 재미없거든요. 이 마케팅을 하는 조직도 없고 사장도 없고 뭐 우리나라에 어디 뭐 증시에 상장돼가지고 맨날 뭐 사람들이 리포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가치는 있대. 근데 이거의 가치를 알기가 사실 일부러 찾아보자면 쉽지 않은데 도지코인으로는 일하는 매개체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테더도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기 전에 특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개도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금융 지식이나 어떤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테더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네. 이거 너무 그리고 국경에 어떤 제한 없이 사고 팔기도 좋아. 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사촌한테 보내기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좋아.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내가 연동해서 써보니까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고 내가 이거를 저장만 하고 있으면 뭐 컴퓨터를 뭐 내가 바꾸건 뭐 하던 그냥 이것만 내가 외우고 있으면 어디서나 다 내 지갑에 접속할 수가 있어. 이런 사실을 이 엄청난 러닝 커브잖아요. 사실 허들이잖아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메타마스크 지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그 웹3 개인 지갑입니다. 이 한때 메타마스크 전체 전 세계 지갑 사용자 중에 60%를 필리핀이 차지한 적이 있어요. 필리핀은 이제 대표적인 개도국이잖아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 필리핀에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유행을 하면서 메타마스크 설치율이 급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사들 P2E 게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암호화폐를 ICO 하려고 하는 이런 회사들은 필리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60%가 메타마스크를 깔아봤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바로 뭐 가르치고 교육하고 할 것도 없이 좋은 것만 내보여주면은 알아서 쓴다. 이런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그 수혜를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테더를 통해서. 이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뭐 이런 어떤 달러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의 비트코인이 침투될 수 있게 테더가 그 길목을 열어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달러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거기서 이제 뭐 희소성도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발행량도 정해져 있어서 누가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믿음이거든요. 이 화폐는 믿음입니다. 그 신뢰가 가질 수 있는 게 궁극에는 비트코인이다.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화폐는 달러고 그 달러의 그 신용이 그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어떤 믿음.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 그죠? G20 국가들 중에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천조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그 미국이 어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달러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 정부나 아니면 미국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면은 그 가치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달러에 대한 가치, 믿음도. 그래서 그 시점이 왜 안 올까요?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이미 그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그렇게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신뢰를 좀 잃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 중국 쪽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막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갔다가 또 다시 뭐 1,500만 원 막 이렇게 가고 2천만 원 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은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순수하게 신뢰로만 들어오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해주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는 거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과도기에 있어서 좀 흔들릴 뿐이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화폐의 지위 그런 것들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또 뭐 비트코인 가격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랐다고 하니까 또 이제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 1,000만 원 이제 이득 봤으니까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막 나오겠죠. 또 가격 내려가면 숏 포지션 잡고 거기서 수익 먹으려고 하는 트레이더들도 많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는 사람들 수요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차 줄어들죠. 줄어드는 거죠. 네, 그 줄어드는 역할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감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혹자분들은 비트코인 이제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점점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자산가들의 상품으로 자산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더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은 줄어들고
딱 그 자산 가치는 정말 부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리그에서 그렇죠. 그게 또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죠. 그렇구나. 네, 어떤 탄탄한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이 믿음이 결국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면 그냥 공고한 탄탄한 수요가 발생을 하고 네. 그러면 가격도 안정화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으로 너무 큰 돈 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네. 지금 뭐 글쎄요. 엄청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아마존 주식을 우리가 2009년에 만약에 샀으면 지금 몇 배를 먹었냐면 30배군요. 3000%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사실 수익이잖아요. 10백억을 3번 먹은 거니까. 그래서 2009년에 3분기에 잠깐 이제 아마존 가격이 계속 횡보하던 아마존 주가가 갑자기 확 튀어오른 적이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2009년 3분기.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거 전자책 킨들이라고 하는 이상한 제품이 나와가지고 잠깐 반짝 상승한 거야.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사람들이 월마트 타겟 가서 이제 오프라인 쇼핑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한번 뭔가 사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존 가격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야. 다시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야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이제 지금 시계로 휙 돌려가지고 2022년으로 딱 보면은 아마존 주가가 3000% 올랐잖아요. 그 주가 차트를 놓고 2009년에 업틱 그 올랐던 하루에 확 올랐던 그걸 찾아보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비트코인도 14년이라는 짧은 역사지만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죠. 두 개의 봉우리가 지금 2021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봉우리가 10년 후에 앞으로 보일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업사이드는 무한대입니다. 업사이드는 무한대고 다운사이드는 상당히 이미 막혀 있어요. 그리고 희소성이 계속해서 가미가 되잖아요. 희소성이 가미가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는 자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기울기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완만한 기울기로 계속해서 공급하다가 한 2100년 정도 되면 끝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가격은 이렇게 같이 안 가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 좀 장기적으로 보자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자 되려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도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고. 네. 그래서 한 정고점 한 69,000달러 선 터치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